이번 주제 토론회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기술 공급자인 콘텍 기업들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발표는 드론 분야, 그다음에 BIM, 메타버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분이 10분씩 정도 발표를 진행하실 거고요. 발표 후에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 업을 하시면서 붙으셨던 한계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식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드론 분야의 엔젤 스윙인의 박원영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엔젤스윙의 대표 박원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략하게 회사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건설 현장에 이제 일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 현장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저희의 방향성이다, 저희의 제품의 지향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런 빌딩과 인프라 덕분에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지만 건설업이 그렇게 생산성이 좋은 게 아니죠. 생산성이 나쁘고 또 최근에는 안전의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계에 챌린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트업들,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가장 큰 회사가 1960년도에 처음 CAD가 이제 발명되고 그리고 나서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CAD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디지털 변환을 이끌었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컴퓨터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CAD 자료가 이제는 플랜그리드나 블루빔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모든 디바이스상에서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저희는 CAD 자체로만은 충분치 않다. CAD와 함께 봐야 되는 데이터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가 바로 현장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제품이냐면요, 가상 현장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가상 현장을 드론으로 이제 사진 측량이 저희가 만든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엔진을 기반으로 드론으로 현장을 본떠와서 이 본뜬 현장을 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밸류가 오늘 간략하게 소개된 몇 가지 건설 현장에 적용해 보니 이런 밸류들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현장을 가상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현장 기록하고 리포팅,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안에다 이 현장을 유저가 손쉽게 가상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작업이라면 이제는 현장에 계신 필드 유저가 드론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론이 자동 비행하고 착륙까지, 데이터 수집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이 컴퓨터상에 이렇게 아주 고해상도, 테니스 공까지, 땅에 떨어진 테니스 공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내가 원할 때마다 이 지도를 업데이트해서 굳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 대한 아주 세밀한 사항들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굳이 내가 트래블 해야 되는 그 멀리 있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 현장을 볼 수 있음이 건설 현장에 주는 큰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워크플로우를 반영한 시공 관리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도면을 보고 있죠. 도면과 실제 현황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건설사 그리고 감리회사가 검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검측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장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도면의 점과 점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죠. 하지만 이 리얼리티 캡처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CAD 데이터를 아주 정확한 그 좌표대로 중첩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데이터 위에 도면이 중첩되어 있고 그 도면에 중첩된 것 대비해서 실제 현황 중에 다른 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4시간 걸리던 작업이 5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현황 측량과 토공 물량 산출 부분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일일이 사람이 직접 현장에, 위험한 현장에 측량 장비를 가지고 점을 찍고 그 점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도 행해지는 측량 방법입니다. 그래서 2명의 측량사가 가로 세로 1km 정도 되는 넓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14일, 내업, 외업 다 포함해서 14일 정도가 걸리는데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 자료로 측량을 하게 되면은 하루 만에 끝나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트윈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저 단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저 라인을 따라가면서 GPS를 찍고 그 GPS를 CAD 데이터로 불러와서 면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버튼 2개만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뭐 표면적, 부피의 변화, 토공량의 변화, 전주 대비 이번 주 토공량의 변화, 그리고 플랜, 글자 계획 평면도 그런 엑스케베이션 플랜을 기반으로 남아있는 전체 토공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건설 현장이 데이터화될 수 있고 원래는 관리가 어려웠고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케베이션 플랜을 가지고 지금 현황과 비교를 하고 현황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 계획고를 선택을 해서 계획고 대비 현재 지금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달라 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알려주고 왼쪽에는 그 토공량을 숫자로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를 아주 손쉽게 반복할 수 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 현장을 컴퓨터 안으로 들고 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유저들한테 충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터페이스와 그런 기술 지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안전작업 계획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도 많죠. 사실 안전과 생산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법이 좀 특이하게도 이제 안전 비용 이렇게 또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생산성도 같이 증가도 시켜드리고 또 건설 현장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일 할 작업을 현장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의 현장 데이터가 하나의 배경 지도가 되고요. 그 배경 지도 밑에 보면은 마치 게임처럼 이제 유저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내일 할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빔을 정말 잘 다루는 그런 건설 회사의 헤드쿼터에 빔 매니저들이 하는 작업들일 텐데요. 이것들을 필드 유저들이 손쉽게 게임처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작업을 누가 하냐면 협력회사가 합니다. 협력회사가 해서 자기의 계획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배치를 하고요. 그것들을 배치된 것들을 하나하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공사팀장이 켜보면서 이동 구간과 작업 지역에 겹치는 동선이 없는지 또 간섭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딘지 서로 장비의 반경을 봤을 때 그 반경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십니다. 네, 이 현장도 이제 삼성 이제 기흥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본사를 짓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좀 재밌는 게 이제 단순히 이 자료를 가지고 협력회사가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CCTV실이 있습니다. 그 CCTV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과 실제 현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같은지를 계획 대비 지금 현황을 바로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작업들을 실시간성으로도 모니터링하고 여기 안전 작업에 대한 저로 코멘트를 남기는 사람이 보통 안전 담당자입니다. 안전 담당자가 코멘트를 남겨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협력회사에게 소통하는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안전 미디어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장에서도 오늘 오시는 그 기사님에게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현황을 기반으로 교육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저기 펌프카나 이런 것들이 다 재원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 세계에서 놓았을 때 워킹을 하면은 실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해력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여기 두면 안 되는데 이격거리가 1m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외벽과의 이런 부분들 더 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눈대중과 머릿속으로 또는 협력회사의 반장님의 어떤 경험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로 손쉽게 해보고 바로 판단하고
이 계획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지금 이제 누적 184개 현장에 적용시켜서 아마 이런 드론 데이터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탑20 건설사를 타겟으로 저희가 영업을 했고 탑22 건설사 중에 약 70% 이상이 저희 제품을 다 경험했던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은 사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경쟁자 대비했을 때 저희가 좀 차별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요. 바로 경쟁자들은 이제 측량하고 과거에 기록하는 용도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플랫폼을 포지션하고 있는가에 반해 저희는 플래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기술 중에 드론을 찍으면 보통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저런 결과물을 만드는데 찍는 즉시 결과물들을 실시간으로 지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대학교 연구실과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용화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거의 근실시간으로 건설 현장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서비스를 런칭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언리얼 게임 엔진에다 넣어가지고 유저들이 거의 이 로봇의 시점 또는 사람의 시점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일하는 문화를 바꿔서 건설 현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0분을 드렸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엔젤 스윙은 최근에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촉망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자료들이 굉장히 비주얼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빔 분야입니다. 그 아키탑 KL의 이조 대표님 준비 혹시 되셨나요? 네. 네. 아키탑 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빔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민간 쪽도 있고 공공이 있는데 특히 공공 분야에 빔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디지털 하면은 저희 건설하시는 분들은 BIM이 가장 익숙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빔 관련돼서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지호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탑 KL의 이지호입니다. 우선 빔 분야가 앞에 드론에 비해서 많이 식상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그 공공 쪽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그 건축 산업의 변화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만 아마 빔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작업으로 하던 게 CAD로 넘어올 때는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꽃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아니면 해치를 이렇게 넣고 싶어 이런 게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CAD의 전환은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빔으로 전환될 때는 그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걸 넣어야 되다 보니까 빔은 어려워. 빔은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빔은 그냥 쉽게 도구이고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7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빔 도입으로 건설 산업이 디지털화가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문서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 현장 합사에서 원격 협업, 그다음에 현장 인력 중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이렇게 바뀌는 거에 새로운 지침과 그런 그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빔으로 그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어떻게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모듈러 시퀀스 잡아볼 수 있고요. 간섭 검토도 해볼 수 있고, 빔 데이터를 갖고 VR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빔 데이터를 갖고 3D PDF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도서도 추출해 볼 수 있고, 많은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분야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를 갖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보시면 제일 먼저 프로젝트 수주라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 빔을 적용하게 되면 도면을 추출한다든가 정합성 검토를 한다든가 간섭 검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물량 산출합니다. 우선 설계 단계 빔을 적용하시게 되면 그 부재에 대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 기존의 2D 설계는 멋지게 그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할 때 되면 공사비가 오버됐다고 하죠. 그래서 기술 제한이나 뭐 그러니까 기술 제한 발주낼 때 다시 공사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기간 다시 리턴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빔으로 설계부터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빔의 시공성 검토, 수량 산출, 그다음에 조정회의,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 프로젝트 한 2개 정도만 지금 적용되고 있고 민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빔을 적용하는 이유가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아직 큽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이거는 이제 복합 편의시설 저기 세종시에 그 행정중심 복합청 앞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 복합 편의시설을 사례를 갖고 보시면 빔 데이터는 건축, 구조, MEP, 토목 크게 이렇게 4개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설계 단계 때부터 잠깐만요. 이게 플레이가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거 bakhal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촬영한 거고 이건 국방부 사례인데요. 청주에 그 공군사관학교에 교회를 짓는데 이 국방부 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 시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절을 어떻게 짓느냐, 뭐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찍은 거에 스케치업 데이터를 갖고 주변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해서 설계한 배치 검토에도 이렇게 빔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방부 사례인데요. 실시간으로 클릭만 해주실래요? 영상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빔은 전부 다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홀 변경하겠다면 커튼홀의 멀령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하면 바로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빔 설계를 적용했을 때는 발주처에서 되게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실 때 사용하시기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기반에서 단면에서도 평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이거 다 영상이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단면을 자르면 바로 단면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2D 설계에서는 단면을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몇 군데 못 잘라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빔에서는 어느 부분이든 쉽게 자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부분을 단면에서 수정하면 같이 평면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된 품질 관리입니다. 왜냐면 빔 데이터를 작성할 때 사람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또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룰셋을 정해놓고 뭐 기둥과 어디가 이격이 생기면 무조건 간섭이라고 체크해달라고 하는 이런 룰을 놓고 간섭 체크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으로 설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편하게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마감재를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감재 변경을 리얼타임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공 부분에 아까 드론으로 토공량 검토를 하실 수 있다면 빔 데이터랑 또 드론 데이터도 오버를 시켜서 검토하실 수 있고요. 빔 데이터가 있다면 공사할 때 토공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하면 좋을지 이런 시뮬레이션 부분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곡식물원, 서울식물원인데요. 처음에 원래 구조가 그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는 도저히 이 형태를 맞출 수가 없고 공기도 맞출 수가 없어서 철골로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그 구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빔을 적용해서 그 공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 통과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물량 검토 부분입니다. 그 LH CMR 현장이었는데요. 빔 데이터로 작성된 부분에 동별로 컬러를 다르게 해서 그 현장 타설 물량이랑 빔 물량을 비교해서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보고 진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서울식물원 사례인데요. 빔으로 하게 되면 2D에서 물량이 잘못 산출되고 이러던 부분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SH 이제 공사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때도 그 물량이 그 원래 산출했던 물량보다 한 30% 정도 더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건설사가 좀 더 증액을 받았는데 그래서 담당자분이 공사비를 더 절감한 건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빔의 효과는 좀 크게 봤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다음에 디자인 검토 부분입니다. 그 문주 부분에 어떤 돌을 쓸 것인지 관련돼서 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감 재료만 입혀 보신다면 또 이런 의사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때도 그 각 뷰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인형이 어떻게 지는지, 그다음에 야경은 어떤 느낌인지,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 뭐 3년, 그다음에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나무가 자라는지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해서 그런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 공정일 때 빔으로 만든 데이터와 그다음에 샵에서 만든 테크라 만든 데이터를 같이 그 겹쳐서 잘못 샵이 제작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정합성 검토를 빔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조 티러스랑 간섭이 생기는 부분들도 미리 빔을 쓴 다음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비정형일 경우에 빔 데이터가 있다면 원하는 단면을 전부 다 잘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모델 작성할 때 틀을 만든다든가 거푸집 만들고 이럴 때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3D PDF를 만들어서 원하는 도면들을 그 3D 형상으로 보면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빔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저 앞에 발표하셨던 분 그 메타버스 쪽 VR 쪽으로도 이 데이터를 넘겨서 VR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전체에 대한 파악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분들은 지어지기 전까지 어떤 건물을 내가 지어진 것인가를 도면만 보고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외부는 어떤지, 나무를 식재했을 때 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 가능한 게 빔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빔을 가지고 시공을 전부 다 활용했다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중공 빔을 찍기 전에 만듭니다. 근데 중공빔 만들기 전에 먼저 360도 카메라나 3D 스캐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촬영을 합니다. 천정 텍스트를 덮기 전에. 그래서 그 안에 부분을 전부 다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시면 검증용 사진, 그다음 밑에가 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공빔을 만들고요. 이 중공빔 데이터에는 각 재원을 갖다 전부 다 입력해 놉니다. 얘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고, 그다음에 용량은 얼마고, 언제 설치했고 이런 정보를 다 넣어서 유지 관리 빔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빔에 대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빔으로 공공시설 적용했던 거를 사례를 봤더니 그 뭐 공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스캐닝을 통해서 한 25%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간섭 검토를 통해 35% 정도, 그다음에 그런 퍼포먼스 부분이 한 18%, 그다음 프로그레스 매니지먼트 한 12% 정도에 대한 이런 콜라보레이션 10%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프로젝트 거의 한 60개 정도 수행했을 때
느꼈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비밀이 좋은데 왜 적용하지 못하냐라고 했었을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품질 관리, 그다음에 대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준 올림플래닛 부사장님은 대표님이 지금 해외 총괄을 하시고요. 지금 국내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올림플래닛은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지금부터 먼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플래닛 안호준 부대표고요.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D 기반의 정보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간의 중요성이 좀 굉장히 크게 지금 받아들여질 건데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거를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죠. 호황의 시장에서 불황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부동산 마케팅이나 이런 건설 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지금은 조금 더 오랫동안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관 같은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견본주택 같은 것들을 짓지 않더라도 모든 타입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홈메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비스포크 홈메타를 검색해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공간을 비스포크라고 하는 가전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어떤 분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던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미리 한번 체험해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가전도 바꿔보고 이런 좀 다양하게 VR 컨텐츠 그리고 가상 경험을 이용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자, 그럼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불황의 시대에서 건설 산업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상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한 재화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분양 관련된 좀 전통적인 홍보 마케팅 수단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이런 VR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던 때였다면은 지금은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20대 여자들이 냉장고를 많이 보는지 그리고 3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커뮤니티는 뭔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마케팅 리서치하는 파트에서 이제 분양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좀 마케팅 리서치를 하는 영역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분양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VR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이런 좀 건축물을 판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건설과 부동산 통합 솔루션을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옵션 상품에 대한 그런 좀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홍보관도 견본주택을 안 만들더라도 실제 지어지게 될 그대로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상 채팅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분양 상담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도 쉽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공간 체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통계입니다. 통계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디지털 기반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내로우 다운 해갖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이런 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 사람들이 방에 많이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은 거실에 많이 머무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모델하우스를 통한 오프라인 분양 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형태의 어떤 홍보관 같은 것들을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상 채팅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줌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하는 게 필요 없이 그냥 가상 공간에 URL 주소만 갖고 들어가면은 뭐 화상 채팅이 활성화가 돼 갖고 소비자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용하는 좀 주기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VR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뭐 CG나 뭐 이런 영역처럼 분양을 할 때만 잠깐 쓰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기 전과 그리고 나중에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런 컨텐츠들이 활용이 되면서 메타버스로 건설 시장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상품 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비자들이 어떤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메타버스를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예,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부동산 건설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군의 김태환 대표님을 모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굉장히 비주얼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 건설에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죠.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한번 저도 이제 그 세미나 전시회 가가지고 대표님 처음 뵀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상군의 김태환 대표입니다. 저희는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 역군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건설에서의 아주 오래된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뭐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19년도에 글로벌 건설 기자재 플랫폼을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해서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피벗해서 적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나이스 그룹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500, 스트롱 벤처스 같이 이제 해외에서 되게 글로벌 유명한 이제 투자 회사들의 투자를 초기에 유치를 해서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안전에 대한 사고들은 요즘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30년 전에 산풍 붕괴 사고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사고들이 아직도 이제 뭐 해결되지 않은 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협력사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실 물량 베이스로 발주가 진행되다 보니 1차, 2차, 3차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건설업은 수주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현장의 시기와 현장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위치와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원청들의 협력사 풀들을 다시 소싱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현장들마다 협력사들로부터, 그러니까 파트너사로부터 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라이브 데이터가 저희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한 뒤에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뭐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뭐 금융감독원과 뭐 코데이터들, 나이스 DMB 데이터들, 민간 영역들 데이터들, 각 협회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국내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약 한 12만 곳에 대한 종건과 이제 정건들에 대한 그리고 건설 자재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시간 분석해서 매핑 작업을 한 뒤에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뭐 API나 뭐 CSV 이런 파일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 건설에서의 현업분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게끔에 대한 그 시각화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여러 데이터 룸에 대한 어떤 구독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룸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룸의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이제 건설 협력 업체들 그리고 발주처들에 대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대전 지역에서 철콘하는 업체인데 단일 공사 실적이 뭐 100억 이상이고 연매출이 뭐 1000억 이상인 업체들. 그러니까 그 신용 등급이 뭐 A 등급 이상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공중 면허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협력사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데이터들이 산재돼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실시간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 조건들에 맞게끔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5초면 관련된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모든 협력 업체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에 대한 롱리스트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롱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확인할 수 있게끔 기업이 이 협력사가 어떤 10대 건설사랑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 협력사의 어떤 주요 매출 매입처가 어딘지 주요 주주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재무 정보들 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해서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형 건설사의 수주 실적들을 제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이제 뭐 다트라든지 조달청에 되어 있는 이제 공공과 이제 민간에 대한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 수집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건설사들과 이제 매핑해서 저희는 그 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시각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현장 데이터들, 그러니까 수주 실적들과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의 어떻게 보면 스케줄과 사이즈들을 구분한 뒤에 그 각 공사에 대해 투입되는 공사량과 그리고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대구 지역에서 뭐 토공사가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대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설 현장에서의 스케줄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건설사들과 이제 공사업체들과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뭐 조달과 그리고 현장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로 현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부분은 각 건설사들 조달에서 구매팀에서는 많은 또 ERP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단순히 그런 ERP뿐만 아니라 이 ERP들과 이제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건설사들의 협력사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들을 활용한 조달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움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인허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건설 현장에 대한 면허 기준에서의 스케줄들을 저희가 이제 지도로 서비스를 곧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의 역군인데요. 이제 국내 14,000건 정도의 이제 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사고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각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툴박스 미팅 할 때 각 출력 인원들이 이 오늘의 어떤 공사와 오늘의 날씨와 온도와 그리고 이제 공사 사이즈에 대해서 그 분석된 사고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현재 베타 테스트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11월 달에 이제 11월에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DLENC 구매팀에 입사해서 약 국내 조달 업무들뿐만 아니라 사우디 지역에서도 한 2년 그리고 유럽에서도 2년 가까이를 협력사들 그리고 발굴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고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저는 디지털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들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 영역들을 각 건설사들의 서의 데이터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다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회에 이어서 좌장까지 보게 됐습니다. 사실 사회는 다른 분이 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그래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부캐라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설산업 비전 포럼의 기획위원장은 제 부캐고요. 제 본캐는 원래 한미글로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PM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들을 디지털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향 잡은 거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PM이 발주자의 대리인이고 그다음에 건설 참여 주체자들의 조정자라는 이미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건설 참여 주체들이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디지털 협업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결국 PM의 역할이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네옴의 메타버스 개념의 워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공장에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든지 이런 식의 현업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좌장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저희가 논의할 얘기들은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이제 화려한 PPT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투자는 많이 받고 계시지만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발생하는 한계점,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스윙 박은희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한계점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사가 이렇게 드론 기반이든 아니면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론 그 회사가 조금 큰 회사, 이제 1군 건설사 중에 한 탑 20위권 안에 들어가면은 그 팀들이 보통 있죠. 스마트 건설팀, IT팀, BIM팀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을 다루는 또는 디지털 변환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본사의 기술 담당자가 기술 적용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기술에 대해서 그 신기술 또는 이런 건설 기술을 적용할 때 뭔가 발주자와 어떤 그게 공공기관 발주가 됐든 아니면 민간의 발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마중물이 부어지면은 참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기술 적용하고 그 결과들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좀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건설 현장에서 일 하나가 추가되는 걸로 보통 스마트 건설 기술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적용을 하다가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 하나를 더 간편하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 하나를 이런 그게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 다큐멘테이션을 하든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외부를 하든 무언가 하나 다큐멘테이션이 된다면 기존에 하나를 없애주거나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면 훨씬 더 건설 현장에 이제 이런 디지털 변환이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사 입장에서의 좀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론으로 아까 전에 디지털 변환을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발주자가 이 드론으로 측량한 성과를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공공기관 발주처는 이제 실무자가 이 드론으로 측량한 이 값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측량 성과로 이렇게 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드론 사용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뭐 예를 들어서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공량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또 드론으로는 또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중 작업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좀 기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측량도 사진 측량이라고 하는 방식 또는 드론에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런 뭐 지상에 있는 기준점이나 이 정확도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드론 측량을 인정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드론 측량의 성과가 정확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잘 소통되고 그 기준들이 좀 실제 현업의 어떤 니즈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이제 비용이 있죠. 공사비의 이제 몇 %가 이제 책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칼로 물 자르듯이 사실 나눠질 수 없는 거를 나누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건설 현장에 아까도 보셨지만, 미리 소통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저거는 작업하는 계획입니다. 작업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안전관리 비용이 집행이 어렵다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뭐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비 집행에 어려움은 없었으나 충분히 태클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듣고 이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확실히 좀 산업에 있었다라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의 생산성과 안전이라는 것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생산성이 낮아서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고요. 안전만 놓고 열심히 안전만 지키다 보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있어서 조금 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손쉽게 현장에서 도입되고 그 비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정부 차원에서 좀 잘 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파트는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몇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만든 제품을 보고 실제로 제가 실무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다른 이거를 구축하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회사한테 저 회사 저거 그대로 따라해 달라 이런 제가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민간에 있는 것들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사실은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플랫폼도 이제 버젓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그 니즈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고 하고 뭐 사실 저희보다 좋진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좀 그런 공공기관의 성과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같이 협업하고 이걸 사용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아이디어를 빼서 내가 성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조금 더 팽배한 걸 제가 보고 좀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좀 겪었던 어려움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보통 자장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저는 정리 없이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IM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빔으로 적용했을 때 턴키나 기술 제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주체로 본인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썼을 때 뭐가 문제가 있냐면 CM이랑 감리 쪽에서 입찰 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전부 다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외피를 잘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요. 뭐 아파트 따르면 지하 주차장부터 기준층까지만 잘 검토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 하세요. 그냥 입찰 안내서에 그리고 비용 일정 통합 관리돼 있으니까 비용 일정 통합 관리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빔의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에 따라서 입찰 안내서나 가이드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2011년도에 만들었던 입찰 안내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A 발주가 낸 거를 B 발주가 갖다 쓰고 B 발주가 갖다 쓴 거를 C 발주가 갖다 쓰고. 근데 사실 프로젝트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뭐 문화예술관을 만든다, 병원을 만든다, 아니면 아파트다, 뭐 전부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좀 차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빔이 발전하는데 져야 되는 건 설계 단계입니다. 왜냐면 설계 단계 때 빔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설계가 빔으로 오게 되면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텍스트들.
왜냐면 3D 형상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주석을 많이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D 도면에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빔 데이터로 도면을 축도하면 야 도면이 좀 더 너무 헝해. 인슐레이션은 이런 모양이어야지. 근데 꼭 그렇게 정의되지 않게 다시 빔으로 도면의 표현 방법을 다시 정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븐터에 아직까지 저희는 해외 공사하시는 분들은 DWG 파일이 아니라 PDF로 받아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빔 데이터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무조건 DWG 도면은 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빔 데이터에서 DWG를 눌렀을 때 지금 이 공간을 봐도 이 공간에는 바닥, 천정, 벽 여러 가지 객체가 있잖아요. 이걸 평면을 누르면 모든 라인이 겹쳐집니다. 그러면 DW 도면은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빔에 출도했을 때 그다음에 좀 깨끗해 보이지 않게 그런 CTV라 이런 거 쓰는 게 좀 어려운데요. 아직까지도 그 2D에 원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은 빔 설계하면 저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됐을 때 예를 들면 이 5층 한 층이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2D는 그냥 그 층의 평면도를 빼면 됩니다. 근데 빔은 2층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발주처에서 얘기합니다. 설계 변경, 내일 다시 도면 갖고 오세요. 그럼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2D 설계를 하고 빔으로 전환 설계를 하는 일이 빈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개정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프로젝트는 그나마 설계 단계 빔이 잘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지원관이 있어서 빔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합니다.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물량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체크를 안 합니다. 그냥 빔 데이터 납품하면 인마이 포켓에서 다시 자기 사무실에 책상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청 프로젝트는 잘하지 못하면 그 지원관이 계속 빠꾸빠꾸 보냅니다. 다시 해오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근데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LH나 다른 공공기관은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출만 하면 되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 설계 단계 빔에 제출한 거를 시공 때 못 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런 품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지금 2011년 그 용인심체육공원 그다음에 그때 디지털 그 컨텐츠였나요? 그런 게 다 빔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답보 상태인 거는 이거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토부에서 요번에 그 빔에 대한 그 시행 지침 하고서는 나왔는데요. 토목 부분은 또 많이 정리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건축은 너무 국토부에서도 또 건축이 밀리는지 토목에 비해서 건축에 대한 좀 투자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돼서도 좀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빔이 역사도 있고 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충분히 얘기해 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플래닛의 안호중 부사장님. 예. 오늘 좀 한계점이나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새롭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고 하는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하우스에서 견본주택을 3개를 지을 거를 2개만 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인식 자체가 새로운 비용을 추가하는 거라는 인식이 좀 크게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을 하는데 좀 들어가는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마감재 그리고 DP 같은 것들은 정리를 좀 늦게 하는 편이죠. 분양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지는 않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마감재나 DP까지도 다 고려를 해갖고 시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견본주택을 짓는 뭐 한 개, 두 개 타입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뭐 MZ 세대들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각화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거주하게 될 집을 평면도만 보고 산다? 이거는 지금 많은 좀 문화가 바뀐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를 좀 같이 해주게 된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김 대표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상군의 김태한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짧게 그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한계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지난 9월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그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4차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공공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이 되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데이터들에 대한 개방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그 활용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그 어떤 전문 공사 업체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할 팀들도 없고요. 사실 종건사들도 그런 조직이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더 그 데이터에 대한 개방도 너무 좋지만 이 데이터 개방과 발맞춰서 좀 더 현업분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좀 집중이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투자가 있었으면 좀 더 건설에서의 어떤 활용도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민간 영역입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건설에서의 어떤 구매, 조달 조직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4, 5년 전부터 그 데이터를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밸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좀 더 이제 어떤 관계적인 어떤 협력사들과의 어떤 관계도 물론 좋지만 이런 관계적인 어떤 건설 문화보다도 좀 더 데이터에 대한 기반으로 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오래된 어떤 건설업에서의 어떤 협력사들과 어떤 관계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 요구 사항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쯤 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을 좀 듣고선 그 다음에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예, 이봉란 교수님. 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데이터나 디지털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누구냐? 이게 발주자에 있다는 걸 그건 답을 얻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 장애 요인인데 지금 DT를 하는데 기술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비임을 하시는데 자 발주자에서부터 설계자, 시공자, 유지 관리 데이터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공유가 될 때 이 데이터의 초기 제너레이션 한 사람의 오너십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이제 세 번째고. 그다음에 디지털의 핵심이 데이터인가 아니면 프로세스 디자인 혹시 알고리즘인가 요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갑자기 시험 보는 것 같아서 느낌이 그런데요. 다행히 첫 번째 문제는 자동으로 풀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 장애인이 기술인지 사람인지 제도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박원영 대표님이 좀 말씀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빔에서 그 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조 대표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관련된 알고리즘은 우리 김 대표님이 해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의 변화 또는 디지털 변환이 있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프로세스, 그 뭐 제도 또는 그
방법들, 그 프로세스 절차들이 변경되는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에 있어서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저는 이미 충분히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도 저희가 여러 차례 건설사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정확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게 결국에 이제 사람과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저희한테는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기술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진보하고 이제 뭐 매달마다 업데이트를 하듯이 계속 진보를 하겠지만 어려운 게 이걸 드론을 가지고 약간 SOP처럼 그런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들이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건설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뭐 발주처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절차, 받는 절차, 그리고 시공사가 이것들을 좀 수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나 절차들이 사실은 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이 기술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죠. 지금도 처음에 한 현장에서 쓰셨다가 현장이 이제 3년 완공되고 나서 다른 현장으로 여러 사람으로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 제품을 다시 문의해서 다시 쓰는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에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걸 알지만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또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의 문제도 결국에 일하는 사람이 이런 신기술을 찾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이라는 게 사실 이 기술 없이도 지금 몇천 년 동안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기술이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기술 말씀입니다. 그 기술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팽배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저는 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이 세 박자가 어떻게 보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좀 가장 큰 거는 저는 좀 프로세스와 제도들의 문제,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정말 대체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 변환 또는 이런 드론 기술들이 훨씬 더 현장에 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빔에 대한 그 데이터의 소유권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는 되게 슬프게 빔과 설계 모든 거의 지적 재산이 그 작업한 자에 없죠. 발주처에게 준다라는 계약 조건 할 때도 빔 작업을 하면 빔에 대한 라이브러리당 모든 데이터의 소유는 발주처에 있다라는 그런 계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발주처에 드린다고 한다면 발주처에서는 우리 어떤 목적으로 이걸 쓰고 싶은지, 예를 들면 조달청에 요구할 때 수요처가 너네 빔으로 설계할 때 빔에 대한 대가를 약간 지불하셔야지만 빔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 기계실 전기실 이렇게 해주고 뭐 그다음에 기준층은 어떻게 해주고 로비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줘라고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하신다면 어차피 작업자에서는 어차피 제출해야 된다는 거를 좀 더 품질 좋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박 대표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 빔 쪽은 지금 빔 쪽은 기술도 좀 부족하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무실은 제가 그럽니다. 기술 교육원 같다고 열심히 신입을 뽑아서 열심히 3년, 5년 가르치면 그 직원들은 건설사로 가고요. 또 뭐 설계사 좀 더 큰 뭐 해안이나 큰 데로 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는 양성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양성을 학교에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설사, 설계사에서도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밑에 있는 하급에서 데려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그 건설사에서 신입으로 그런 직원을 뽑아서 좀 키우시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이 산업이 좀 둥글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들 중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 알고리즘 어느 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냐라고 이제 주셨는데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는 사실 뭐 DT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뿐만 아니라 그 인식에 대한 제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설업의 좀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화됐을 때
사실 아까 박원영 대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가 만들 수 있지 않냐,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냐. 사실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그 건설업과 같이 이제 같은 영역으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해볼 수 있지 않냐, 왜 못하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저해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건설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냐 사람이냐 제도인 부분은 우리 안호준 부사장님도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 병행이 돼야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그때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했었죠. 기술도 부족했고 인식도 부족했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잘 이제 고도화가 되고 성장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뭐 마찬가지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 다 원활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산업에 적용돼서 활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예, 서울대학의 남궁훈입니다. 오늘 네 분 발표 정말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각각 다른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데 아주 이 감동적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 그 느낌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전과 후에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비용이 절감된다거나 혹은 공기가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자원이 절약된다거나 실패를 줄인다거나 혹은 뭐 안전사고를 줄인다거나 등등등 실제 사례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굉장히 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의 기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짧게씩 사실 발표 내용에 이제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풀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래도 그 하고 계시면서 좀 대표적인 걸로 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스타벅스 사례를 한번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라는 거를 국내에서 처음 출시를 했었죠. 이제 그때 소비자들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커피를 시키고 줄을 안 서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효과를 받았지만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행동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몰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선불카드 같은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이런 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스타벅스 안에서 막 적용이 되면서 뭐 효율성이나 영업적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좀 저희 쪽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면은 이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이 개선이 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에서 비용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좀 쉽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 예, 박 대표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협력 회사가 흑마기 공사를 했는데 흑마기 공사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제 본인은 공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터진 거냐에 대한 이제 조사하는데 이제 협력 회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드론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날짜별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과거에 흑막이 있는 위에 없어야 되는 거기에 가설 도로가 하나 흙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설 도로에서
이제 그 장비 이동 동선을 보니까 한 30톤, 50톤 되는 장비가 거기 왔다 갔다 지나간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선을 잘못 짠 이제 시공사의 귀책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가 왜 어떤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거는 한미 글로벌의 실제 사례라서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한미 글로벌 전무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스텔라 공장을 이제 짓는 곳에서 파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 파일 공사에 그 위에 이제 덮이는 어떤 그 공사 어떤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덮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시공됐는지 아니었는지 좀 애매했는데 그게 이제 덮여 있으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아, 여기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공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는 계기도 되고 결국에 이 데이터가 쌓여 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이 다큐멘테이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 사실 이 사례를 말하자면 무궁무진합니다. 뭐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펌프카가 여기에 지금 45m짜리가 와야 되는지 40m짜리가 와야 되는지 좀 애매해가지고 좀 고민하던 분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바로 이제 이건 더 큰 거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시는 적도 있고요. 또는 여기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나? 약간 애매한 것들을 그냥 덤프트럭 넣어보고 이거 들어갈 수 있네 하고 덤프트럭 불러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좀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될지 각 회사에서 네, 하시죠.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건의사항이에요. 이 대표님도 계시니까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각각의 섹터별로 BIM도 있고 건설 현장도 있고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지금 각자 도생하시면서 되게 애쓰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국산화 그 소프트웨어를 쓰시는데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건의사항인데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기존의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디지털 산업, 건설 산업이라는 게 있고 그를 통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혁신을 하든 전환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서 여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별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지금 아마 각자 애쓰시고 뭐 장애인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전에 10여 년 전부터 건설산업 선진화나 그거에 대한 툴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비전 포럼의 회원님들, 저 회원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무브먼트로 만들어서 건설 산업이 근본적으로 생산성 혁신이나 기술 혁신이나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왜 건설 산업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세계 인류가 못 되고 왜 현대자동차처럼 못 되냐 이거지. 그게 바로 이제 힘을 결집시킬 때가 됐고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던 이 회원님들 앉아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하고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적어도 한 20년 차이는 나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게 지금 건설산업 비전 포럼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특별 제안을 좀 드려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뭔가의 좀 그 스터디 그룹이나 이게 좀 작동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사전 모임 때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얘기도 꺼냈는데 방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원회 위원장님을 구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반반이다, 뭐 어느 정도 그렇게만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업 초기에는 한 국산화율이 한 60% 정도 그 코어 엔진을 저희가 사실 해외 엔진을 썼습니다. 그 프로그래머트리. 근데 창업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만든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산화를 성공시켰고 또 그
미국과 뭐 다른 회사는 만들지 못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하는 기술까지 다 인하우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하우스 하기는 대학교 협력 기관과 이제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좀 공동 연구인 성향이 있지만 어쨌거나 기술의 소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분야는 너무 슬프게도요. 국산 프로그램 중에 빌드업이라고 이제 코스트 물량 뽑을 수 있는 이제 그쪽 소프트 말고는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토데스크의 레빗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90% 정도 잡고 있고 한 10% 정도를 아키캐드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시장에 아기 때 90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삼성에서도 투자하고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런 국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IMF를 겪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면서 다 그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슬픈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소프트웨어는 레빗이나 뭐 아키캐드를 쓰지만 옆에 뭐 가설 계획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 API를 개발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냥 그런 애드온 국산화돼서 필요한 부분만 애드온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하는 영역을 좀 기술적으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 파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리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뭐 기존에 있는 뭐 언리얼이나 뭐 이런 엔진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포하는데 버추얼 투어 소프트웨어의 영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엘리팩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갖고 100% 저희가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엔진과 이제 분석 알고리즘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전량 다 국산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그 네 분한테 좀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게 지금 저 한미글로벌 김요원입니다. 네 분 다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데 저도 창업자의 한 사람으로 네 분들한테 약간 안타까운 게 건설회사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한번 좀 건설회사 테두리를 벗어나서 발주자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이런 데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개척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좀 글로벌 시장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런저런 일을 지금 개입해서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인데 그 외에도 뭐 많은 글로벌 일이 있는데 네 분들이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조대현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에 저도 공감을 하고 건설교통과학기술원 소속이고 또 이제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R&D 과제를 교수 중심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게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좀 짧게 오늘 이제 그 혹시 요구하실 사항, 요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김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겸 또 요구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저희한테 영광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팀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 혼자는 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자리를 바탕으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말씀 주셨던 거를 조금 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건설에만 집중해서 좀 설명드린 게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마녀2 영화, 그리고 뭐 25, 21라고 하는 드라마,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한국관, 뭐 전시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오늘 제가 좀 요구를 좀 요청사항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양 승인을 가상전시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아시나요?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작년에 그 국토부에서 한번 지자체에 뭐 분양 승인을 가상전시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이 한번 나갔었는데 실제로 229개의 분양 승인을 내주는 정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90% 이상이 담당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이런 때부터도 이런 사이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을 장려하기도 했었었는데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좀 높은 좀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좀 인식 변화나 아니면 좋은 것들을 좀 장려하고 알리는 것들을 뭐 정부나 아니면은 좀 이런 뭐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우리 세상이 조금 좀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까지 왜 빔 이것만큼밖에 못했어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는 좀 발주처 쪽에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실무자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 과제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도 빔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작업은 안 해보셨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시행 지침도 보면 시공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잘 쓰고 있었는데 설계 지침은 내용도 너무 약소해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약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개선이 돼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 갈 수 있게 왜냐하면 끊어짐 없이 그냥 설계사는 그냥 도면 추출만 하면 되지. 그냥 빔 납품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연속성이 있는 게 갈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마 데이터의 연속성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그 발주 문화가 많이 바뀌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 건설 기술이든 이제 이런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곳이 저는 발주 기관의 발주 문화 방법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더 선진화되고 더 공유가 되고 더 소통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발주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또한 글로벌로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한 10개국 정도의 현장에 들어가 있고 특히 올해는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될 건데 그것에서 이제 나오는 성과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희 포럼과 국토교통부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첫 번째 아젠다로서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건설산업을 발전시킬 건지 생산성, 효율성 다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인 얘기를 통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생각이고요. 또 우리 조던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포럼 내에서도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한번 만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포럼이 이제 좀 더 역할도 하고 또 이왕이면 그를 통해서 이제 또 젊은 우리 CEO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